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가죽 냄새, 그리고 끈적한 본드 향기가 가득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달동네 골목 끝자락, 거기 한평 남짓한 구두 수선방이 있습니다. 녹이 쓴 양철 지붕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오후입니다. 75의 칠복 영감님은 오늘도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깊게 파인 주름, 덥수룩한 흰머리는 제멋대로 뻗쳐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굵은 마디의 손가락은 그가 걸어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줍니다. 영감님, 이거 굽 좀 갈아줘요. 손님이 던진 구두를 말없이 받습니다. 칠복 영감님은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가죽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의 무심한 눈빛엔 서늘함이 서려 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열릴 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귀신이라 부릅니다. 그저 망치질 소리만 골목을 채울 뿐입니다. 수선방 안에는 세월이 멈춰 있습니다. 때 묻은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오래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이미 지난달에 멈췄고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영감님은 점심으로 식은 보리밥을 물에 맙니다. 반찬은 사가버린 깍두기 2알이 전부입니다. 그 흔한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영감님에게는 사치처럼 보입니다. 아유, 저 영감님은 돈을 싸 짊어지고 갈 건가 봐. 지나가던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립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라며?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거지 뭐. 사람들의 비아냥이 수선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영감님은 못 들은 척 망치질만 세게 합니다. 쾅, 쾅, 쾅.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향한 노인의 무거운 대답처럼 들립니다. 평화롭던 골목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납니다.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든 이들은 마을 곳곳에 붉은 깃발을 꽂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마을을 덮칩니다. 영감님, 이제 그만 나가셔야죠? 건설사 직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칠복 영감님은 손에 든 송곳을 꽉 쥡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영감님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죽처럼 거칩니다. 보상금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 다 알아요. 적당히 하고 도장 찍으시죠, 노인네야. 사내의 무례한 말투에 영감님의 어깨가 떨립니다. 지켜보던 주민들도 영감님을 몰아세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사 날짜 늦어지면 책임질 거야? 글도 모르는 노인네가 욕심만 많아서는 사람들의 욕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영감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님의 낡은 구두만 닦고 또 닦습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수선방의 희미한 전구는 꺼지지 않습니다. 칠복 영감님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낡은 공책입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그 책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글을 못 읽는 까막눈이라 했는데 영감님은 그 숫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봅니다. 숫자 옆에는 매달 찍힌 파란색 도장과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작은 영수증들이 붙어 있습니다. 영감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거친 손마디가 종이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을 노리는 탐욕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무친 비밀일까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문틈 사이로 영감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모질게 살아온 것일까요? 시간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잿더미 위에서 15소년 칠복이는 신발을 닦았습니다. 학교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소녀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학교를 보았습니다. 검은 가방을 맨 또래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 소년의 손에는 책 대신 시커먼 구두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는 가서 돈이나 벌어와. 병든 아버지는 매일같이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소녀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붙은 벽보의 글자들, 누군가 전해준 편지의 내용. 그 검은 글자들이 마치 괴물처럼 소년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소년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오직 살아남는 법만 강요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던 날 그녀의 발엔 다 떨어진 고무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소년의 눈에 들어온 건 진흙범벅이 된 어머니의 해진 고무신이었습니다. 소년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를 사주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남의 신발만 닦으며 한 푼, 두 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며 아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소년이 흘린 피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의 수선방입니다. 영감님은 손님의 구두 밑창을 덧대며 실밥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핍니다. 영감님, 이거 서비스로 좀 해주면 안 돼요? 단골 손님이 넉살 좋게 웃으며 묻습니다. 영감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5,000원입니다. 냉정한 목소리에 손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참나, 동네 인심 참 박하네. 손님은 투덜거리며 돈을 던지듯 놓습니다. 영감님은 그 돈을 소중히 챙겨 낡은 금고 안에 조심스레 넣습니다. 사실 영감님은 겨울에도 난로를 켜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터져 피가 나도 그저 반창고 하나로 버틸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영감님을 보며 혀를 끌걸 차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저렇게 모아서 무덤까지 가져가려나 봐. 영감님은 그 독서를 묵묵히 받아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영감님에게는 꼭 지켜야 할 자신만의 처절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감님은 우산도 없이 마을 언덕 위에 작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책들. 영감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한참 동안 창문을 바라봅니다. 비에 젖은 영감님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비 맞지 말고 들어오세요. 젊은 사서 지호가 문을 열고 말을 건넵니다. 영감님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니야,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영감님은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지호는 멀어져 가는 영감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글도 모른다는 저 노인이 왜 매일 밤 도서관 주변을 맴도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도서관 구석의 신간도서 코너에는 항상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책들이 쌓이는 걸까요? 진실의 실마리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조차 비껴가는 낡은 골목 담벼락에 섬뜩한 붉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철거, 이주 대책 수립. 커다란 글자들이 영감님의 수선방 앞을 마치 죄수번호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고집 좀 그만 부려요. 동네 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감님을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칠복 영감님은 그저 낡은 구두 가죽을 더욱 세게 두드릴 뿐입니다.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혼자만 살겠다고. 까막눈이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건가.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수선방 유리창을 때립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영감님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집니다. 영감님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서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묵묵히 쓸어 담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만 영감님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격앙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영감님 한 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헛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 영감 젊어서부터 구두 닦아 돈 많이 모았다며 자식도 하나 없으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저래. 사람들은 영감님의 가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에도 연탄 한 장 아끼려 떨던 노인의 모습이 이제는 탐욕스러운 연기로 치부됩니다. 칠복 영감님은 수선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먼지 쌓인 백열전구 하나뿐입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들려옵니다. 영감님은 그 소음들을 피해 작업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구두닦이 통과 함께 수십 권의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돈의 행방. 영감님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사서 지호가 수선방을 찾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영감님의 지친 얼굴을 본 지호는 조심스럽게 수선방 문을 두드립 정중히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많이 놀라셨죠? 영감님은 대답 대신 지호의 신발을 쳐다봅니다. 지저분하네. 이리 내놔. 영감님은 퉁명스럽게 신발을 받아 채웁니다. 지호는 신발을 닦는 영감님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그 거친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들. 그때 지호의 눈에 작업대 구석에 떨어진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량 구매했을 때 발행하는 도서 구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글을 읽지 못한다는 노인의 작업대에 왜 이런 영수증이 놓여 있는 것일까요? 지호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 속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만져봅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항의는 이제 집단행동으로 번집니다. 트럭을 몰고 와 수선방 앞을 막아서고 영감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오늘 안에 도장 안 찍으면 이 가게 다 부셔버릴 거야. 건설사 직원의 최후 통첩이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칠복 영감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가슴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냅니다. 사람들은 그 보따리에 보상금 합의서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영감님이 향한 곳은 건설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언덕 위 마을 도서관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도대체 저 영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영감님의 뒤를 쫓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도서관의 무거운 문이 열리려 합니다. 과연 그 낡은 보따리 속에 든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돈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노인의 마지막 선물일까요? 언덕 위 도서관의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온 칠복 영감님은 품에 안은 커다란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적막한 홀에 울려 퍼집니다. 뒤쫓아온 마을 사람들과 건설사 직원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이닥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영감님, 보상금 서류는 어디 있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인네가. 영감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따리를 묶은 매듭을 천천히 풉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금괴나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빛냅니다. 하지만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수십 권의 낡은 예금 통장과 장부였습니다. 영감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글자 대신 수천 개의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주가 번진 붉은 손가락 자국들. 그것은 그를 모르는 노인이 한자 한자 자신의 온몸으로 써내려간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서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듭니다. 장부의 각 페이지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도서 구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호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가 기부하신 건가요? 칠복 영감님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은졸입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른다네. 신문 한 장 못 읽어서 무시당하며 살았지. 근데 내 자식 같은 이 동네 아이들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사람들의 욕설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영감님이 40년 동안 신발을 닦아 모은 돈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이 마을 도서관에 신간 도서 수만 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식한 노인이라 비웃을 때 노인은 아이들의 미래를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장부 맨 마지막 장에 붙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해진 고무신을 신고 뒤돌아서던 어머니. 영감님이 평생 잊지 못했던 그 뒷모습입니다. 어머니에게 예쁜 구두 한 켤레 못 사드렸어. 글을 몰라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못 읽었지. 영감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샀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엄마가 써준 편지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영감님의 통곡 소리가 도서관 천장에 닿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짠돌이라 욕했던 주민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게 서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은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차마 내밀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칩니다. 노인의 거친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세상 그 어떤 문장보다 고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영감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반장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영감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개발의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이웃을 짓밟았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지호는 영감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책들 속에 할아버지 성함이 다 적혀 있어요. 영감님은 난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비록 글은 몰랐지만 누구보다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낸 노인의 진심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수선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을과 영감님의 희망사는 어떤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재개발의 거대한 포크레인이 마을 어귀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와가 부서지고 먼지가 자욱하지만 골목 끝 희망사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영감님의 일평 수선방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의 보석입니다. 이곳을 허물려면 우리부터 치우고 가시오. 건설사 직원들도 포크레인 기사도 주민들의 단호한 눈빛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감님은 수선방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짠돌이, 무식쟁이라 손가락질 받던 노인이 이제는 마을의 심장이 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감님의 거친 손등 위로
부서진 기와 가루 대신 따스한 봄볕이 내립니다. 한 달 뒤 도서관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영감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툰 손놀림으로 연필을 쥡니다. 옆에는 사서 지호가 인내심 있게 영감님의 손을 이끌어줍니다. 자, 할아버지. 천천히 써보세요. 기, 춘, 희. 그것은 60년 전 집을 떠난 영감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평생 가죽만 만지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하얀 종이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하지만 이내 한자 한자 정성껏 어머니의 이름을 종이 위에 새겨 넣습니다. 글자를 몰라 읽지 못했던 어머니의 편지, 그 한을 이제야 스스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재개발 구역의 한복판, 새로운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낯익은 간판이 걸립니다. 칠복 할아버지의 구두 학교. 영감님은 이제 혼자 구두를 닦지 않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감님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배웁니다. 영감님은 아이들에게 구두 닦는 법 대신 남의 발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신발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아는 법이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상가를 가득 채웁니다. 영감님의 낡은 구두 닦기 통 옆에는 그가 기부한 책들로 가득한 작은 서가가 놓였습니다. 가죽 냄새와 종이 향기가 섞인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교실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발도 삶의 무게에 눌려 달아있지는 않나요? 칠복 영감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밑창이 해지고 구멍이 나도 다시 덧대고 닦으면 새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글을 몰라도 사랑을 쓰고 돈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었던 한 노인의 살. 그 투박한 손마디가 남긴 건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오늘 밤 신발장에 놓인 낡은 구두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보세요. 거기엔 여러분이 견뎌온 고단한 세월과 앞으로 걸어갈 희망의 발자국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칠복 영감님의 구두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